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정치학교를 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굉장히 훌륭한 학원을 좀 얻어가지고 진행하는 사정이고요. 사회적 거리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마스크는 꼭 쓰시고 강의 임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첫 번째로 그 굉장히 어려운 분을 제가 이제 모셨습니다. 부탁드리고 이제 정혜구 교수님이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분 모시게 된 거는 아주 이제 2009년도에 생활정치연구소를 하셨어요. 저도 이 동네에서 생활참여정치를 하자고 하는 사람이 모셨고, 최근까지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국가위원을 2017년도에 하셨고, 그리고 2017년도에도 이제 그 국가정보원 기획발전위원회 위원장 하셨고요. 작년 말까지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하신 전 성공회대 교수님 정혜구 교수님께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겁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가져주세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나서 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제 얘기 이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안 들리시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잘 예, 들립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요새 뭐 강의를 하면 이렇게 대면으로는 이제 강의를 안 하고 대부분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와서 약간 조금 좀 코로나 문제가 나름대로 이제 통제 가능하다고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조금씩 좀 풀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아마 대면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집에만 있다가 반갑네요. 간단하게 저 소개를 좀 하면 저는 이제 성공회대학교라고 서울의 끝쪽에 이제 쪽에 있는 그쪽에 성공회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책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였습니다. 교수였다가 문재인 정부하고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국정원 기획발전위원장 그쪽에 옛날에 국정 문제가 많았었죠.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초기에 이제 국정원 기획발전위원장 하면서 국정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옛날 신문에 보면 불법적인 거, 비리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국정원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권력기관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폐쇄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없죠.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 이제 중앙정보부 때부터 막 불법으로 하고 나쁜이 나고 그런 게 문화가 돼 있거든요. 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법을 어기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거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책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제 정치학 전공인데 그 정책기획위원회라는 게 좀 정책을 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이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좀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좀 굉장히 저한테도 굉장히 이게 좋은 경험이 됐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헌법 개정을 한번 발의한 적이 있었죠. 근데 국회에서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려가지고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그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 개정을 하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회에서 발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국회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정책기획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헌법 개정 자문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위원장이 돼가지고 그 헌법 개정 자문안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헌법 개정 자문안을 만들면 제가 느낀 건데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 87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오래됐죠? 한 30년 넘었죠? 30년 넘었기 때문에 고칠 때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30년 동안의 기본권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권 조항을 상당히 좀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지방자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뭐 2개의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부분을 한 4개 정도로 굉장히 확장시켜가지고 지방자치가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고 그랬는데, 어떤 뭐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그냥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런 걸 하면서 우리 이제 기본권 문제, 지방자치 문제, 그 다음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우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조항을 좀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는 우리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정 그런 것도 만들어 집어넣고 이래버렸는데 어떤 뭐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헌법 개정을 하긴 해야 돼요. 이게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뭐 좀 올드해요. 옛날식이에요. 문투도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부터 그대로 아니에요. 옛날식 문투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개정해야 되는데 워낙 헌법 개정 문제가 이게 뭐 쟁점이 많고 논란이 많은 문제라 쉽게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네, 그럼 뭐 제 소개하면서 뭐 나온 얘기고 오늘 얘기는 민주주의 역사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하고요.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 민주주의 속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하나 나눠준 게 있는데 그건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제가 거기 바탕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거 다 하려면 사실 이 민주주의가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한 학기 강의 내용입니다. 양이 상당히 많은 건데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간략하게 역사 얘기를 하고 그런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얘기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시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 자료를 한 번 쭉 읽으시면 아마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민주주의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2,500년이면 뭐 굉장히 오래전에 그리스 이제 아테네라는 데서 민주주의라는 게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뭐라 그냥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데모스란 말이 있어요. 데모스는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이제 그 아테네가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한 30만 명? 근데 그 30만 명 중에서 전부 다 시민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시민권을 다 안 주고 노예를 시민권을 줘요. 그 다음에 여성들한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다른 도시에 태어나서 아테네로 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인구는 한 30만 정도 됐지만 실제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은 한 뭐 6만 내지 한 10만 명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직접 정치를, 직접 민주주의를 했던 게 바로 이제 그때인데, 그때 그 데모스라는 것은 이게 뭐 지금 말로 하면 뭐 영어로 피플이라는 얘기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대매라는 게 있어요. 대매라는 건데 이게 대매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일종의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인데 아테네 이제 도시에서 뭐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해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그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마을 같은 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마을 정도, 동네 정도죠, 동네 정도. 이걸 대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을이죠. 그 다음에 데모스는 누구냐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모스, 그 다음에 크라토스라고 해요. 이건 통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을에 사람들, 주민들이 직접 통치하는 거, 그게 이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예요. 그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통치를 받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제 데모스들이 하는 크라토스라고 이제 합쳐가지고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동네 사람들이 하는 다 참여해서 하는 어떤 뭐 통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동네 사람들, 심지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심지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 당시 사회는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뭐 사회가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누구나 시민이라면 통치할 능력이 있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라면 통치하고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통치하면 B라는 사람은 그 통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다 통치할 능력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자. 그럼 돌아가면서 하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추첨이에요, 추첨. 추첨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추첨하면 추첨에서 당첨되는 사람이 이게 공직을 맡는 거예요. 공직을 맡는데 오랫동안 안 맡습니다. 가능한 기간은 짧게. 그냥 그래야 많은 사람한테 돌아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돌아가도록 공직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추첨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때는 내가 통치를 받고 내가 통치할 때는 나가 또 통치를 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사를 생각할 때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10명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반장을 뽑을 때 투표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추첨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능력이 다 똑같다고 전제를 한다면 추첨이 날 수 있겠죠. 능력이 똑같으면 가능하면 임기를 짧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 그냥 선거를 해버리죠. 그러면 선거와 추첨 어떻게 더 민주적이냐? 아테네 때는 그 추첨을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봤어요. 오히려 선거는 굉장히 귀족적이라고 봤어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선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을 선거했느냐? 모든 사람들은 통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더 능력이 필요한 사람 그런 데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전쟁할 때. 전쟁할 때는 장군은 어떻습니까?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략 점수를 능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회계 보는 사람들, 이 재정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뽑을 때는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는 굉장히 귀족적이에요. 엘리트적이고 귀족적이고, 그 다음에 추첨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래서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추첨으로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첨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 데모스들이 돌아가면서 통치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게 데모크라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당시에 이제 민회라는 건데, 민회는 일단 시민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보통 모일 때 이렇게 보면 한 6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6만 명이 모여서 어떻게 회의를 했을까?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리스를 못 가봤는데 그래서 이제 갔다 온 사람이 그 민회 열렸던 그런 걸 보더니 이렇게 장소가 굉장히 이렇게 모이기 좋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6만 명이 아니고 6천 명. 제가 말을 잘못했네. 6천 명 이상이 모여요. 근데 6천 명 정도는 충분히 모여가지고 이게 목소리 크게 해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회에서 아테네의 이제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다 결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민회를 하려면 대체적으로 보니까 민회가 10일에 한 번씩 열리더라고요. 굉장히 잘 열린 거죠. 아테네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한 10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린다면 굉장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테네 문제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관심이 많고 평소에 그런 문제들 토론도 하고 그러다가 민회가 열리면 거기 나와서 결정을 하고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테네의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도 여기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잘 안 나오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영어에 보면 이디엇이라고 그래요. 바보. 그 당시에는 민회에 열심히 나오고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훌륭한 시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속된 말로 하면 좀 뺑기거리가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시민은
이 미래 같은데 열심히 나오고 아테네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토론을 갖고 그런 그게 이제 시민의 훌륭한 시민이라고 이제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래 나와서 하는데 미래는 이제 전부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500인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500인 표현은 뭐냐면 미래를 하려면 열흘에 한 번씩 하니까 뭔가 의제라든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준비하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아테네가 그 10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이 이제 10개로 되어 있는데 각 부족에서 50명씩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이제 500명이 되죠? 그럼 500명이 또 그걸 1년에 또 50명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서는 각 부족에서 이제 추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장군을 선출을 하는데, 장군은 각 부족에서 1명씩 이렇게 선출을 해요. 그래서 그 각 10부족이 원정이 단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추첨이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고 민의 선천물이 다 모여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 그런 걸 만들고 이것을 자기네들이, 이것은 데모스가 직접 하는 통치다 해서 데모크라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2500년 전에 이런 뛰어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사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뭐 지금은 좀 덜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정치 뭐 투표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투표하는 날 놀러 가고 뭐 그런 걸 자랑스럽게 여길 때도 있었어요. 자기는 뭐 정치에 표현한 뭐 그런 것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제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떤 국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것도 민주주의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튼 2500년 전에 이런 어떤 저기에서 이제 데모크라시가 있는데 끝날 때 아주 부진하게 끝났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한 BC 500년에서 400년, 한 100년 동안 민주주의가 잘 되다가 막 선동가들이 나타났는데 선동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군중들이 보기 십사해가지고 굉장히 나쁜 결정을 하면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굉장히 나쁘게 끝나고 했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못 죽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가 나쁘게 끝날 때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선동가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선동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고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러면서 끝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그 뒤에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가 하면 굉장히 나쁜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무식하고 제대로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어중에 떠들고 다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치를 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이미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근대 이전까지 여기 이제 2500년 전에 했으니까 근대 한 16세기, 17세기 들어왔습니다. 근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민주주의는 나쁜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 들어와서 다시 민주주의가 다른 형태로 단행되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이미지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는 좋은 이미지는 다 민주주의에 다 갖다 붙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민주주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도 민주주의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민의 대표를 뽑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대의민주주의에서 통치를 맡기고 있어요. 지금은. 직계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맡기고 있는데 만약에 그 시민들이 직접 나가서 저기 하면 그 싫어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시민들이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아테네 민주주의가 올라갈 때 보면 선동가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비이성적인 어떤 결정을 하고 그 나쁜 걸 보면 민주주의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민주주의가 잘 되는 그 측면을 보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면 정치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 그런 거하고 연관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하튼 민주주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다가 이게 다시 중세 때는 잊혀버렸어요. 중세 때는 이제 잊혀버리다가 근대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이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아닌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보다 아테네가 조금 늦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로마 공화정이라는 게 있죠?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공화정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게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통치 형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제나 왕이 통치하는 군주정이죠. 군주가 혼자 권력을 독점하고 그 사람을 통치하는 방식. 역사에서 보면 오히려 군주정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양에서도 절대군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동양에서 중국 보면 뭐 황제들이 통치했죠. 우리나라도 이제 왕이 통치했죠. 그래서 1인 통치, 1인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가 귀족적입니다. 한 명은 아닌데 여러 명이 엘리트들이 통치하는 또는 어떤 특권층이 통치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민주정부들은 군주정이나 그 다음에 귀족정이 많았어요. 근데 민주정이 있었던 건 이때하고 그 다음에 근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로마 공화정, 로마가 BC 이때 처음에 그 전반기는 주로 공화정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황제정으로 제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황제정은 혼자 권력을 독점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로마가 공화정이라는데 여러분들 리퍼블릭이라는 말이 공화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렇게 이제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공화정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레스하고 쿠브리카는 말에 합성어예요. 이걸 일종의 뭐 일 그런 거예요. 이건 이제 공적인. 그러니까 공적인 일이라는 말이 바로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뭐냐면 로마 공화정은 뭐냐면 나라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 공적인 것을 하는 게 나라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렇게 보면 귀족도 있고 원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있다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이 등장해서 귀족이 강화됐는데 로마에 또 시민들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로마는 귀족과 시민 이 두 사람이 항상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신분적으로 이제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이 있고 왕은 없어졌는데 왕의 흔적은 남아있어가지고 집정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정관, 귀족을 대표하는 원로원, 그 다음에 시민을 대표하는 민회회 해가지고 정부 구조를 신분에 따라서 만들어버렸어요. 집정관도 있고, 그 다음에 귀족 원로원도 있고, 민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권한이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걸 같이 견제와 균형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혼합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리퍼블이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귀족이나 그 다음에 평민이나 다 시민으로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공화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정이라는 말 속에는 공적인 것을 하는 것. 물론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기본적이 돼버렸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려면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전통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물론 아테네에서도 나왔지만 그 로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제 중세 말기에 도시 공화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때 이제 공화주의라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제 개념 속에서 이 공화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공적인 것을 하는데 공적인 걸 누가 하냐? 시민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이 됐든 그 다음에 시민이 됐든 굉장히 좋은 시민들이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공화정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주의 개념 속에서는 또 공화주의의 개념이 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 사이에 이제 결합이 됐고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요. 이때 이제 중세 말기에 절대 군주의 권한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왕권 신수가
보통 우리가 자기 권력을 정당화시키려면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랬대. 왕권은 하늘로부터 받았다. 여기 보면 하늘이 최고죠. 중국도 황제를 뭐라고 합니까? 천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민주주의 초기에 인권은 하늘로부터 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정당화시켜요. 천부인권. 그래서 정당화시키려면 뭐 자연법이라든지 또 하늘로부터 받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키는데 여튼 그 절대군주 중세 말기에 절대군주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1인이 굉장히 강력한 1인이 그냥 자기 천하인 거죠. 그런데 중세 말기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계급들이 새로운 이제 그 신흥 계급들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불자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들이 열심히 이제 그 장성가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여기서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절대군주가 탄압하고 또 뺏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저항하면서 이게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혁명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불조화만 일어났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시민들 또는 민중들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우리 이제 근대적인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 영국 혁명,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독립전쟁인데 미국은 뭐 이렇게 그 유럽 쪽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했어요. 근데 독립을 하고 나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라를 만들려다 보니까 뭔가 디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헌법이 굉장히 근대적인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독립전쟁이지만 혁명에 버금한다 해가지고 근대 3대 혁명이 바로 이제 그 영국 혁명, 러시아 불란서 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아테네 민주주의하고 이때 민주주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라가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아테네만 해도 뭐 도시국가 조그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는 이게 조그만 데 살 수가 있어요. 아테네 민주주의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데 직접 면대면 사회죠. 그런데 이 절대주의 국가라든지 근대 국가라는 것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뭐 천만 명 이렇게 되는데 다 모일 수 있습니까?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불가피하게 대표를 뽑아서 그래서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의민주주의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표를 뽑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시민들이죠. 시민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다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이 대표들로 하여금 통치를 하도록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대표를 뽑는데 선거권이죠. 누가 뽑을 거냐?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이 선언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불조화가 시민들 특히 노동자들한테는 선거권을 안 줬어요. 부자인 사람,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만 아주 소수한테만 선거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권을 안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흘러가니까 점차적으로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면서 노동자가 이제 숫자가 많아졌어요. 노동자들이 나한테도 선거권을 달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제 새로운 어떤 계급이 된 거죠. 어떤 귀족이라든지 절대 군대에서 새롭게 이제 신흥 계급으로서 이제 사회의 지배층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노동자들한테 선거권을 주는데 만약에 노동자들한테 선거권을 주면 숫자적으로 누가 많습니까? 노동자들이 많죠. 굉장히 겁내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사회주의가 막 등장했어요. 사회주의가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뭐 막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불조화도 좀 부족했잖아요. 안 되겠다. 잘못하면 노동자들의 사회주의를 다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선거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면서도 좀 싫어했어요. 야, 이거 내가 선거권을 주는데 또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선거해가지고 뒤집으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존 스튜트 밀이라고 아니면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똑똑한 학자예요. 이 학자도 고민을 했어요. 야,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한테 선거권 주긴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잘못하면 숫자를 보면 노동자들의 어떤 독재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교양이 있는 사람한테는 주표를 줄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비밀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 당시 최고의 학자가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노동자들한테 안 줄 수는 없는데 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조금씩 줄 수밖에 없었어요. 19세기 후반에 줄 수밖에 없고 20세기 초반에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선거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사람들이 선거를 받으니까 그렇게 급진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자본주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자본가들의 어떤 자유주의 사상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어떤 선거권 참여하고 이게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좀 잘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는 주로 이제 부르자들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우리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노동자들하고는 굉장히 친화성이 많아요. 근데 두 개가 타협이 돼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어원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는 좀 부르자의 자본가에 가깝고 민주주의는 노동자에 가까워요. 근데 둘이 이제 타협한 거죠. 급진적인 대로 안 가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모두한테 선거권을 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한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그 전쟁을 치르고 분단이 될 거였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하면 반공주의를 해석해요. 그리고 반공주의 입장에서 노동자 얘기하면 좌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서구의 역사할 때 민주주의가 좌파입니까? 그건 아니죠. 노동자들의 선거권하고 관계가 크고요. 그래서 한국 굉장히 이제 좁게 우리 역사 때문에 좁게 해석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런 속에서 선거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선거하려면 정당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정당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선거, 정당, 국회, 대의민주주의죠. 그런 제도가 20세기 들어와서 좀 발전을 했을 겁니다. 물론 여성들한테는 선거에 좀 늦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도 스위스 같은 나라는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스위스가 48년이 굉장히 늦게 여성들한테 선거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선거권을 늦게 받았는데 여하튼 20세기 들어와서는 남녀 모두한테 선거권을 이제 주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쪽의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간접민주주의, 대표를 뽑아서 하는 민주주의가 됐죠. 그리고 이쪽의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원천을 생각해요. 직접민주주의 장점은 어떤 겁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나라가 작아야 되죠. 나라가 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의민주주의는 나라가 큰 데서 숫자가 인구가 많으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또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 뽑아놨더니 대표가 못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특권층이 된다든지 선거 때만 되면 그날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잘해요. 그런데 선거 지나가지고 4년 동안 인기가 정해지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말을 안 듣죠? 그러면서 이게 간접 민주주의는 일종의 잘못하면 엘리트 민주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하고 인민이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직접민주주의는 우리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어떤 영감을 얻고 그 모델을 가지고 저기를 하고 또 하나는 간접민주주의는 근대 이후 근데 우리가 실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만들어져 왔던 그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갖는 단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표와 그 다음에 인민 뽑아주는 사람하고
이게 잘하라고 뽑아줬는데 여기에 말을 안 듣거나 대표가 특권층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그 국회의원을 뽑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 노동자가 국민 중에서 절반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노동자 한 절반 정도가 국회의원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여성들이 절반이죠. 네. 여성들 한 절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성 별로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특수한 사람이 된다는 게 제가 민주당에서 공천심사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전부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기 분야에 성공했으면 충분히 가질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권력력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돈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또 하러 와요. 그래서 하러 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라와 민족을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성공한 잘하는 분야에서 있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익을 사적인 어떤 이익 추구를 굉장히 공적인 말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봤더니 재산을 좀 봤어요. 재산을 봤더니 제가 이제 그 민주당 공천심사를 하면서 그 지금 한나라당 국민의당 쪽은 훨씬 재산 규모가 커요. 제가 그 당시 한 10년 전쯤 되는데 그때 보니까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10억에서 2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한나라당 그쪽은 한 20억, 30억 정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정의당은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민주당 안에도 문동근 출신들 있죠? 문동근 출신들은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있냐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국회의원이 되려고 오는 사람들은 국민의 평균적인 어떤 비율을 오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어떤 돈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권력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권층이 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게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스스로가 특권층이 되든지 정경유착을 하든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 바로 여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그 시민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통제를 하는 문제 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아마 근대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아테네처럼 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테네처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아랫단위에서 지방자치하면 혹시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만약에 직접 민주주의를 하게 되려면 몇 년은 모여야 되니까 적어도 뭐 하나의 구에서 만약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면 거기서 인구가 한 5만 명 이상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5만 명 모이더라도 뭐 이게 선거권자가 아닌 사람들 빼고 안 나오는 거 빼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그래도 이제 뭐 한 10,000명 뭐 이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 더 커지면 안 되죠.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이제 모색을 해서 아마 주로 이제 참여민주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참여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튼 이게 특권층이 안 되고 엘리트층이 안 되고 여기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아마 우리 이제 민주정치에서 시민들의 어떤 문제의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서양에서의 어떤 민주주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 좀 역사적 맥락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한국 상황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2,500년 전에 했고 근대만 하더라도 한 300년 내지 400년 전부터 민주주의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한국은 민주주의가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그래도 제법 좀 이거 운이가 되고 얘기됐던 것이 3.1운동 기록을 보니까 3.1운동 때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평화 얘기도 많이 했고 여기는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는데 이때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강화조약을 났던 시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게 패전국이 몰락을 하면서 이게 그 패전국이 식민지였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뭔가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패전국하고 이제 승전국하고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그러니까 독립, 그 다음에 평화,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민주주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아마 한국도 그 전에는 조선의 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제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용어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1운동 때쯤 되면 담론으로서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얘기되고 있었는데 일제 식민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것이 뭐 싹 저희가 없었죠. 그러다 이제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니까 뭔가 민주주의 제대로 이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분단되고 그 다음에 몇 년 안 돼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남인 북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과정에 싸우다 보니까 남쪽에는 강력한 반공주의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공주의 속에서 이제 국가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반공이라는 이름하에 굉장히 국가가 억압적이죠. 그렇게 억압적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제도는 민주주의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남쪽에서는 이제 미군정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 그래서 뭐 정당, 의회, 뭐 선거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는 민주적이지만 실제 것의 실체는 우리가 독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50년 전에 반공독재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들어서고 나서는 뭐 반공독재 플러스 이제 개발독재, 뭔가 굉장히 압축적 경제 발전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억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5년부터 대체적으로 87년까지는 몇 10년이니까 한 40년 되나요? 40년 동안은 굉장히 이제 독재가 시행됐던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뭐 굉장히 혁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좀 민주화가 됐다가 정상적으로 뭐 정당 정치라든지 좀 그래도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돌아갔던 게 87년이에요. 그러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어디에서 볼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빨리 잡으면 한 45년부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치면 뭐 역사가 70년 조금 넘었나요? 70년. 근데 만약에 그 70년 중에서 87년까지도 굉장히 불완전한 거였죠.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87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됐다면 얼마 됐습니까? 30년 조금 넘었죠. 서양은 2500년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근대 혁명을 얘기할 때는 300년, 400년 얘기를 하고 우리는 30년 조금 넘었고 길게 뭐 한 70년. 그럼 우리가 역사가 굉장히 짧은 겁니다.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한국 민주주의가 아주 뭐 선두는 아니지만 굉장히 발전했죠. 물론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이제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역사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발전했어요.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가 나을까? 여러분들 요새 미국 보면 어디가 나은 것 같아요? 우리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유럽, 미국 이런 쪽이 뭐 민주주의의 어떤 뭐 적이고 우리는 거기 콤플렉스 같은 게 굉장히 많았죠. 우리는 민주주의도 못하고 뭐 오랫동안 독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콤플렉스가 많았어요. 근데 요새 제가 트럼프를 보면 저기 민주주의의 어떤 대통령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많이 망가졌고 그 다음에 유럽도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금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 세계사 역사 속에서 한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신자유주의라는 게 굉장히 이제 강화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갈등적이에요. 외국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이 갖고 못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못 가지고 있고. 그럼 그런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좋은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불평등을 줄이면서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가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서로 갈등이 심하니까 그 갈등을 이용해서 선동정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뭐가 되는가 하면 파퓰리즘이 되는 거예요. 파퓰리즘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트럼프는 이제 그 신자유적인 속에서 갈등이 심하니까 거의 특히 옛날에는 나름대로 공산주의가 이게 그 신자유주의 속에서 몰락한 적이 있죠. 또 공장 같은 거 있다가 뭐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백인들이 굉장히 가난해진 적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막 선동하는 거죠. 선동해가지고 국민을 굉장히 갈등을 시키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또 포퓰리즘으로 심하게 그런 모습인데 그런 거 보면서 그 민주주의 공산이라고 하는 어떤 유럽, 영국도 그런 전 브렉시트 보면서 포퓰리즘적인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하튼 서구의 어떤 민주주의는 상당히 좀 포퓰리즘 내지 굉장히 갈등적인 민주주의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오히려 굉장히 늦게 시작했지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여튼 간에 한국은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그럼 한국 민주주의가 왜 발전했을까? 왜 발전했겠습니까? 독재도 굉장히 강했죠. 독재도 굉장히 강했는데 한국이 재밌어요. 여기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도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정당정치라는 게 있죠. 우리 뭐 이제 정당, 정당정치가 한국에서 잘했을까요? 지금은 그런 대로 뭐 그냥 불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정당정치가 잘 돼서 민주주의가 잘 됐다고 얘기하는 어떤 정치학자는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정당정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정당정치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죠. 뭐 예를 사법부, 그다음에 뭐 군대, 그다음에 언론 이런 데 대해서 신뢰도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나쁘게 나오는 게 정당투표예요. 제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헌법개정 그걸 하면서 국민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가장 환호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 소환제더라고요. 국회의원 소환제를 헌법에 담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들이 가장 뭐 최고로 이제 선호하는 게 국회의원 소환제예요. 근데 국회의원 소환제는 또 악용될 소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이 국민의 대표에 대해서는 불신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얘기는 뭐냐면 이 정당정치가 과거에 독재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제 역할을 못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불신도 상당히 심해요. 지금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주로 정당정치라든지 위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래로부터 이제 민주화운동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기억을 하겠지만 한국의 이제 민주화운동 역사를 보면 이제 4.19 혁명이 있었죠. 4.19 혁명, 그다음에 5.18, 6월 비주 대항제, 그다음에 몇 년 전에 불황경 그런 걸 보면서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왜 한 20년, 30년만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아래로부터 뭐 엄청난 뭐 그게 터지는가 이런 거죠. 그리고 정당정치는 잘 못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터져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바꿔놔요.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뭐 계속 이걸 뭐 그 민주항쟁을 뭐 10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4.19 같은 게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또 가라앉아요. 그러면 다시 정당정치한테 유인이 되는 거죠. 니네가 다시 잘해봐라. 그럼 정당정치가 한 뭐 20년, 30년 하다가 많은 문제점을 남겨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다 해가지고 또 터지는 거예요. 그때 또 분위기를 또 바꿔놔요. 그리고 또 정당기 잘해봐라 이렇게 하면 또 정당기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못하니까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19 이후에 광주까지 1960년에 살고 있은 광주까지 몇 년입니까? 27년 만에 한번 저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이제 60까지는 쫙쫙 한뭐 8년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0에서 촛불항개까지 한 30년 돼요. 주기적으로 터져요.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가보니까 3.1운동 저기를 하면 사실 3.1운동 사실 해방 직후도 굉장히 엄청나게 이게 터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 중단 전쟁 때문에 저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몇십 년, 한 20년 내지 30년 만에 한 번씩 뭔가 아래로부터 거하게 터지는구나. 물론 터지고 나서 이게 또 혁명은 아니에요. 여기는 혁명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회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한국은 혁명이라기보다는 주로 항쟁이에요. 이제 항의하는 거죠. 국민적 항쟁을 하면 그 국민적 항쟁 때문에 뭔가 좀 바뀌어요. 그러다 시간이 가면 또 다시 애매하게 되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 또 이렇게 터지면 또 분위기가 바뀌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 부분이 발전시킨 것 같아요. 항쟁, 민주주의, 항쟁. 왜냐하면 그게 국민들의 커다란 압력이 되죠. 압력이 돼서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그런 것이 이제 한국의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표와 그다음에 어떤 시민사회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대표가 제대로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시민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뭐 거대한 행동을 이제 터지는 그런 게 지금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인데 하여튼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터지는 이것이지만 이것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압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어떤 시민들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거냐? 그건 아니죠. 이게 정당적 지도 나름대로 발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한 20년, 30년 한 번 터지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평소에 이게 이제 아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제 들어가도록 이제 만드는 거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제 그게 가능할 것인가? 물론 안 되면 지금 해왔던 것처럼 그냥 뭐 가끔가다 펑 터져가지고 확 바꿔 뭔가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역사적 단계에서는 워낙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좀 뭐 정상화랄까? 좀 일상화랄까? 그렇게 해서 정당정치도 발전하고 그쪽에 시민정치, 시민들의 참여 뭐 이런 것도 이제 제대로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불가피하게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숫자가 많으니까,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시민들의 참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보면 중요한 게 한 서너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민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다음에 시민권의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도 노예나 여성을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선거권도 확대되고 그다음에 기본권, 인권 그런 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인간이면 기본적인 어떤 그 기본권을 이제 부여를 해요. 그렇게 되게 인민의 범위가 자꾸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인민의 범위가 그냥 넓어지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서. 그런데 이게 좁아지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귀족적이나 엘리트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참여가 있어야 되냐? 법적으로만 다 인정해주고, 선거권 줬으니까 민주주의 다 됐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권 받아도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독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해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데,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시간 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참여를 못하면 또 참여를 하게 되면 또 돈도 조금씩 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쁜데 시간과 돈을 써야 돼요. 참여라는 게 열정을 안 가지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좀 제대로 되려면 좀 노동시간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먹고 하는 너무 바쁘니까 이게 좋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관심을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민주운동이 상당히 이제 저기 할 때 전업적으로 민주운동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미안하니까 시민단체 가입해서 회비를 열심히 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그뭐 책임 면피랄까 뭐 그런 식으로 미안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참여가 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좋은 민주주의가 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와서 수구이, 토의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 핵심이 뭐냐면 참여는 좀 양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서로 토론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좋은 어떤 여론, 공론 이런 걸 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0명이 뭔가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 아마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나한테 유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토론하다 보면 또 왜 그렇게 얘기하냐? 너는 네 입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뭔가 비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비판이 나오면서 뭔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 좋은 어떤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수교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론 어떤 국민이 만들어지고 요게 정책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민들의 참여, 수고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어떤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국회라든지요, 정부라든지 그런 데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이게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의 시민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정당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걸 잘 정책적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굉장히 갈등이 많죠. 요새 보면 뭐 이런 구급기 비대, 그 다음에 이제 촛불 항쟁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생각이 달라요. 그 다음에 세대 간에도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촛불 항쟁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백기 부대 같은 데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얘기는 뭐냐면 어르신들은 좀 옛날에 해왔던 게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다 그런 거고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더 중요하다냐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갈등이 많고 오히려 이 그 정당이라는 특히 국회는 여기서는 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뭐였습니까? 그런데 국회나 정당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야 나라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요새는 오히려 여기서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갈등이 오히려 이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전부 이제 갈등의 어떤 설교 속에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제 민주주의는 일종의 하나의 중요한 기로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되어 왔고, 그랬는데 워낙 이제 갈등이 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도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넘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치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좋은 시민들이 만들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민들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되죠. 아마 저희들이 여기에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토론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런 걸 잘해야 되고 이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보통 이제 민주주의 얘기할 때 주로 정치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의 문제, 시장의 문제는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 그럼 민주주의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래로부터 이제 불평등이 심하면 갈등이 기본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화해되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못 산다 생각하면 그걸 당신이 참으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뭐 완전한 평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더불어 살 수 있는 평등의 기반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의 하나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평등한 어떤 경제적 조건이죠. 물론 사회주의처럼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면 또 자유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좀 더 열심히 들어갈 사람은 조금 더 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에 보상을 받는 그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고 그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될 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역사가 뭐 3.1운동부터 친다 하더라도 이제 한 100년 됐는데 지금 상당히 발전했는데 마지막 고비에 온 게 아닌가. 그래서 한 80 내지 90%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갈등의 문제, 그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시민의 어떤 역량,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요새는 좀 뭐 전자민주주의, SNS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졌는데, 조금 우려가 되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 전에는 전자민주주의 처음에 이제 등장했을 때는, 이것이 잘하면, 이게 직접 만나는 비용을 줄여주면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보니까 자기네 편끼리만 모여서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 얘기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확증편향이라고 합니까? 그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통이 더 심해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SNS 많이 하는데 요새도 열심히 하냐면 어떤 학생들은 저 안 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겁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이제 그러면 서로 싸움나가지고 그 다음 또 얘기를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위해를 상처받는 거예요. 좋은 공론장이 아니지. 또 이게 합리적 토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표를 발랐어. 라고 바라면 뭐 상대방을 내대버리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넘어서가지고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우리의 과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여러분 좀 질문을 받고 그러면 또 제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예. 민주적으로 잘했어. 네네. 하나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 강의 네. 들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네. 굉장히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저는 제가 이제 이 시민정치학교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보니까 저희 구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뽑고 있더라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시행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행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팁을 얻고 싶어서 일단 여기에 참여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듣다가 그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 경제적인 기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제 누구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죠. 들었던 생각이 왜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거 자본주의 사회잖아.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 우리가 꼭 자본주의를 하기로 언제 약속을 했나? 네. 그래서 이건 수평 자본주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분배를 잘 하는 아까 평등선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년 이상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신랑도 그렇고 맞벌이를 했는데 나름 고액 연봉자였어요. 둘 다.
근데 저희는 집 사는데 그리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결론은 10년을 벌어도 집 한 채 가격인 거예요, 항상.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노동하지 않겠다 나는. 네, 그래서 노동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열심히 일하면 바보 취급받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 북유럽이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사실은 거기는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사회주의가 기반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사회주의가 굉장히 이상한 용어로 들리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을 좀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분배에 대한 민주주의를 잘하기 위해서 분배를 어떻게 밀고 나갈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그 답을 알고 싶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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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민주주의하고 이제 자본주의 문제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정치하고 경제를 분리시켜버려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정치에만 한정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게 경제까지 너무 만든다. 그리고 이 경제 이제 시장은 그냥 놔둬라.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여기서 이제 선거권은 다 주죠. 지금 선거권 뭐 안 주는 나라 별로 없을 거예요. 선거권을 정치적으로는 다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경제를 그냥 놔두면 불평등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뭐 신자유주의라든지 그런 걸 보면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대로 시장한테 그냥 맡겨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놔두면 불평등이 생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거권이 주어져 있는데 근데 사실 가난하면 정치적 영향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과 그 삼성 이재용의 정치적 영향이 같겠습니까? 안 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평이 커지니까 민주주의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제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민주주의가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정치에서만 이제 끝나버리고 형식적인 데만 끝나버리고 실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민주주의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 바로 여기서 이제 불평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륜적으로 볼 때 좀 보수적인 사람, 좀 자유적인 사람은 요걸 구획을 시켜요. 그래서 돈 버는 문제는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사회주의라든지 평등의 문제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인연들은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평등을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평등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평등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게 사회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민주주의라든지 또는 이게 불평등을 놔두니까 1920년대 말에 대공황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시장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 우리 케인즈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케인즈라는 사람이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한테 맡겨놨더니 이게 공황이 일어나고 이게 그 사회가 무너지더라.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를 하고 또 불평등이 커지니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를 강화시키자. 그래서 복지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불평등을 자꾸 촉진시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상당 부분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보면 약간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중도 우파 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는 중도 좌파 정당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가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점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사람은 여기는 그냥 놔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보적인 사람은 여기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 있죠. 부동산 문제가 완전히 시장일까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이제 일치되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마 자본주의 초기에는 이 자연이라는 게 무한하게 공급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토지 같은 게 뭐 개발하면 뭐 무한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서울시에서 집을 질 수 있는 토지가 얼마나 있겠어요? 한정돼 있는 거죠. 무한히 공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고 수요는 커지는데 거기다가 또 집 사면 또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으면 특히 서울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걸 시장에 완전히 맡기면 안 된다.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이 나오고 토지는 완전히 그 사적인 이익 추구의 대상이 아니고 상당히 공적인 게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럼 토지에 이제 공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국가가 개입해서 뭔가 공정하게 토지를 공정하게 같이 나누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 문제가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시장으로 보는 사람들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토지는 일반 시장과 이제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보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토지 공개념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 이제 헌법 개정할 때 우리 헌법에 토지 공개념 개념이 있어요. 토지 공개념 개념이 있는데 그걸 좀 이제 강화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냥 워낙 서울에 생 문제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헌법이 이제 통과가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집 가지고 공부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서울이 너무 이제 밀집돼 있어가지고 토지 문제, 서울의 토지 문제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보니까 정부에서 좀 실수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커다란 실수가 그 임대등록을 이제 받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금 감면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금 감면 혜택 때문에 다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등록하고 세금 면제받고 집 사면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우리 정부에서 초기에 임대주택 등록제 그걸 장려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커다란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떤 집값 오르는 걸 좀 막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국민들의 어떤 정의 개념에 가장 반합니다.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이제 소득을 벌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1,000만 원 저축했는데 집값은 2,000만 원대 빠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정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게 정의예요. 물론 정의를 어떻게 정의 내릴지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의를 가장 실감하는 문제가 바로 집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 문제에 대해서는 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역대 정부도 제대로 못 해왔고, 그 다음에 이 정부에서도 좀 제대로 좀 못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는 제가 국민연금이 유럽 수준으로 제가 노년이 됐을 때 공무원들처럼 한 250을 받으면은 집을 살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유시민 때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을 계속 낮춰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공무원 좀 끌어내리고. 그 제가 생각한 대안은 내가 연금을 받으면 나 집을 안 사도 되는데 노후 대책이 없으니까 다 집으로 몰려들죠. 그러고 나서 지금 요새 부동산 대책을 보면은 대안도 분명히 다 이거는 노후 자본으로 달라붙는 걸 알면서 부동산 잡으려 한단 말이에요. 안 되죠. 이거라도 안 잡아보면은 노후에 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국민연금 다 계속 하향되고. 지금 부동산 투자가 축이면서 동시에 저축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그 정부가 알면서 일부러 모른 척 하는지, 그렇죠? 국민연금 계속 하향시키는 거 봐서는
알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안이 노후연금을 주면 되는데 이건 모르는 친구도 두고 부동산은 자꾸 뭘 장난치거든요. 그럼 우리는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 고위직들이 유럽 사례를 다 알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고 이런 것 같아요. 그 서양에서는 그 복지국가라는 거 그걸 언제부터 이제 만들었는가 하면 시작은 굉장히 빨리 시작이 됐어요. 오히려 이제 독일에서 비스마르크라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그때 시작했는데 적어도 이제 1945년 지배개혁 이후에 서양에서 이제 복지국가를 본격적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은 벌써 이제 10,000불 이렇게 됐을 때부터 복지국가를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복지국가를 제대로 만드니까 연금이라든지 그것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한국은 경제 발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복지를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3만 불이 됐는데 지금 GDP 대비, 한국 GDP 대비 11.1% 정도를 복지비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11.1%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서양에서는 지금 복지비를 20% 내지 30%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배 내지 한 2.5배 정도로 복지비를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연금이라든지 그런 거 충분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복지를 안 했던 결과가 지금 바로 이제 그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11.1%를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른 나라가 언제 11.1% GDP 11.1%를 썼을까? 이렇게 보니까 유럽에서는 1960년대 초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1920년이니까 한국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몇 년 뒤떨어진 거예요? 60년 뒤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비교해봤어요. 왜냐하면 좀 유럽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니까 일본이 1980년 초에 GDP 11.1%를 썼더라고요. 한국의 복지가 일본에 비해 40년 뒤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 발전을 했지만 경제 발전을 이름으로 이제 복지국가를 안 한 결과가 지금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뭐 노후 대책이 안 쓰는 거잖아요. 대책이 안 쓰니까 지금은 부동산이 과거에 이제 투기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과거에는 뭐 그 전축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자율이 좀 높으니까 적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기인 동시에 또 하나는 저축이에요. 왜냐면 내가 부동산을 묻어놔야 되죠. 부동산에 묻어놔야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래도 좀 이게 노후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같이 연결돼 있어요. 복지국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또 투자를 하고 또 소원을 지정돼 있고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정부가 정비력 잘 안 잡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몇십 년 동안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얽혀설펴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제가 볼 때 이 복지를 늘려야 돼요. 근데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돼요.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되는데 국민들 힘드니까 그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도 여론조사를 하면 돈이 제대로 쓰인다면 내 세금 더 내겠다. 이런 게 한 50%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국가가 세금을 잘 쓰는지 잘 모르겠다. 그 불신이 심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보수 언론 이런 쪽에서 세금 폭탄 얘기를 하죠. 세금 얘기하면 바로 폭탄하고 연결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게 되면 아무래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여기는 세금이 누적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면 돈 많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해냐면 폭탄이라고, 세금 폭탄이라고 해가지고 세금 폭탄 막 이렇게 저기 해버리면 여론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세금을 조금 올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여론조사 했을 때 돈이 제대로 쓰인다면 난 더 낼 수 있겠다라는 그 여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교수생활 하면서 제가 다니는 학교는 돈금을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많이 주진 않는데 1년 동안 하고 나서 여러분들 연말정산 하시죠? 예. 연말정산을 잘하면 한 200내지 300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돈이 나오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제대로 쓴다면 나 안 받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그건 어떻게 공동가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그 정부 쪽에서 돈을 잘 쓸 테니까 세금을 조금 환급 덜 해줘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세금을 좀 더 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조금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좀 더 내야 돼요. 그리고 안 가진 사람들도 무조건 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내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안 가진 사람도 기본적으로 좀 내주고, 돈 많이 번 사람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서 세금에 대한 어떤 국민적 합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커다란 문제가 이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애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바로 이제 그 연금의 문제예요.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가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뭐 이제 세금을 더 걷든지 그렇다면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문제, 이런 문제는 돈하고 연관된 문제에서 정부에서 손을 대기 좀 무서워요.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가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좀 한돌리기 비슷하게 자꾸 좀 미루는 측면이 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좀 같이 엮여 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참 큰 문제예요. 복지국가는 안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사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비난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그게 저축이 돼버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미리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어떻게 이걸 잘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주시죠. 예, 국제랑 민주주의랑 그 아까 잠깐 나왔던 파퓰리즘이랑 네. 어떻게 다른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그냥 제 의견인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4.19, 그다음에 광주항쟁, 그다음에 또 유월항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 밑에서부터 치고 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바뀌는 그런 사회라고 그랬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나라든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북유럽의 국지 지금 나왔던 이런 것도 그 대규모의 민중항쟁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바뀐 거지, 그냥 잘된 정치로 내부에서 다 바뀌고 이런 일은 없는 것 같고, 미국도 이를테면 여성의 날, 우리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여성들의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편정권이 얻어졌던 거지, 그냥 저절로 아니면 어떤 정치 내에서 해결되는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게.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또 그럴 수밖에 없지. 혼란이 없이 아주 조용히 잘 넘어가면서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사회는 조금 약간 머릿속에 있는 사회이지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포퓰리즘 문제인데요. 원래 포퓰리즘이 상당히, 그러니까 말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대중주의라는 얘기예요. 대중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으로
인민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학자들은 포퓰리즘을 그렇게 나쁘게 안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하나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씁니다. 부정적으로 쓰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요건 이제 좋은 의미에 쓰면 이제 민주주의와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부정적으로 이제 쓸 때는 뭐하고 관계되냐면 무책임 선동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중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지를 얻어냈을 때 그게 좋은 어떤 정책 결정이라는 거 이해해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무책임하게 막 그냥 행동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 그 다음에 갈등을 이제 부추기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파퓰리즘은 문제를 굉장히 단순화시켰거든요. 실제 문제를 풀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걸 사람들한테 뭔가 선동하려면 굉장히 막 단순화시켜버리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포퓰리즘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쓰는 쪽인데 어떤 학자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게 해요. 그리고 이 무책임인 선동 이런 문제하고 지금의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이게 좀 부정적으로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신자유주의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니까 불평등이 양극화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포용 성장을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전에는 부자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사회가 같이 끌어안으면서 성장을 하자. 그래야 이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정치는 또 이런 식으로 안 가요. 그냥 정치라는 것도 뭐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갈등을 이용해 가지고 부책임하게 막 이렇게 권력을 잡는 그런 것이 있어서 포용 성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극우 포퓰리즘 이런 것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제 느낌이 민주주의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유럽 쪽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경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주주의가 많이 좀 망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가면서 이제 가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밑바닥에 사회가 양극화로 인해 기본적인 갈등이 깔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제 컸던 거기에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압출민주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다른 나라도 이제 초기에 그런 과정이 많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올라가면 조금 정상적인 어떤 민주화, 일상적인 민주화, 민주주의 그런 식으로 이제 할 텐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한 100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면 그럼 앞으로 100년 동안 그렇게 갈 거냐?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진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뭘로 설명하는가 하면 뭐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독재 저항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또 정부도 그렇게 협조를 잘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자기의 어떤 적에 맞으면 화도 잘 내고 또 어떤 때 뭐 적용 정부의 조언도 잘 주고 그래서 역동적인 어떤 그런 뭐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언제까지나 이제 그렇게 않겠죠. 뭔가 일상화되고 좀 이게 사회가 좀 저기 하면 이 파도가 좀 줄어들면서 좀 민주주의가 좀 일상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10년, 20년 한 번씩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잘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이제 먼저 발전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왔었죠. 근데 뭐 우리나라하고 이제 형태는 좀 다르겠지만 다른 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평탄한 그쪽으로 갔는데 우리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제 항쟁 그런 것보다는 평소에 이제 민주주의를 잘하는 문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논란이 좀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우리 운동권이 어떻게 보면 항쟁을 잘했잖아요. 뭐 불항쟁에 굉장히 제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는 더 중요한 게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합의, 그 다음에 협치. 전에는 이렇게 싸워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문화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뭐 초기 단계에서 워낙 그 갈등이 많고 그러면 그 격차가 심하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격차가 어느 정도 좀 좁혀지고 또는 좀 성숙하면 이제는 좀 그 싸워서 이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화 그런 걸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충분히 먼저 지금 정치적인 민주화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네. 경제적 민주화 운동을 했던 뭐 사례가 특히 있나요? 사실 근데 경제적 민주화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세금을 올리고 4대국을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경제적 민주화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개념에서 경제적인 행위를 할 때 또 민주적 의사결정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텐데 경제 주체로서 이렇게 민주적인 어떤 참여 방식이 개념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소액 그 자본주의 내에서 소액 주주운동 같은 거 하든지 아니면 또 노사 경영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경제 행위 자체의 의사결정들의 민주적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이 나라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4대 보험을 확대시키는 이런 정치권에 한다든지 제도적인 부분의 문제라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운동 사례들이 있나? 네, 경제민주주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 주로 이제 우리 이제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 주로 정치 부분 많이 참여를 하죠. 경제 부분 참여 여지가 좀 적어요. 소비자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자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인데 어떤 경제 민주화의 개념은 워낙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도 이제 갭이 커요. 대기업, 재벌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그다음에 노동자 이 사이에 이게 워낙 힘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대등한 입장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자본과 노동, 대자본과 대기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 그다음에 실업자, 뭐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보면 같은 시장 안에서도 경제 주체들의 어떤 그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할 때 그 격차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그리고 이제 경제 민주화의 상당 부분은 주로 이제 법이나 제도 이런 문제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참여하는 부분이 뭐 소액주주 운동이라든지 뭐 소비자 운동이라든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여튼 뭐 정부나 국가가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정책을 문제하고 이게 뭐 탑다운식이라고 한다면 아래로부터는 일종의 이제 운동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그 부분은 뭐 한국에 이제 소액주주 운동 그다음에 또 이쪽은 대중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 제일 큰 것은 이제 노동운동인 것 같아요. 노동운동. 그다음에 뭐 경영의 노동자들이 이제 참여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노동자가 아니고 시민으로서는 주로 뭐 소비자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이 큰 화두로 되는데요. 셋 다 전부 다 그냥 독재 선물 같아요. 그 인전 선진국들은 그 검찰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한테 제일 좋을지 또 사법개혁 사실 최열 환경 노동하던 분은 고초를 겪었고 한명숙 총리 2년 동안 징역 살으셨고 그에 무지하게 많은 여러 가지 재판부의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저질렀던 KTX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많고 과거사 문제에 억울하게 다시 돈을 뺏겨가지고 그냥 이 땅을 떠나신 분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고 이렇게 잘못되는 판결을 하는 사법부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면 제가 이제 강연 같은 데 가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왜 검찰이 강할까? 왜 사법부가 강할까? 왜 국정원이 강할까? 그냥 우리 이제 권력기관이라 그러죠. 권력기관. 권력을 행사하는 이제 기관인데, 여기 이제 주로 어떤 때 권력을 이제 갖게 되면 방공부터. 그 한국에서는 해방 후에 초기다 이승만 단계에 이제 방공국이 강화됐었죠. 그 이런 이제 경험을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업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부 안에서 기획재정부라고 그러죠.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이렇게 분배해요. 굉장히 강해요. 여기서 예산 안 주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부처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기획부에 가가지고 기재부에 가가지고 우리 예산 좀 주세요. 그러면 줄까 말까 힘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앞쪽 산업화 시대에 산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방공독재, 그 다음에 개발독재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했던 기관들이 있죠. 강했던 기관들이 민주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권력이 분산돼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고 옛날식의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 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역사에 따라서 검찰이라든지 군이라든지요, 국정원 같은 데 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권력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재부가 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해야 되는 데는 오히려 복지부 같은 데가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오히려 국민들의 삶하고 직접 관계된 게 오히려 복지부가 강화돼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복지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도 전부 어떻게 보면 과거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부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좀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고시를 통해서 검찰이 되고 사법부가 되죠.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고시 패스했어.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러면 결혼도 좀 편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권층하고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면 자기가 나라를 운영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공무원 중에 하나죠. 그냥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뭐 저희가 뭐 공무원 중에 하나죠. 국가가 이제 고용한 사람인데 조금 특별한 자질이 필요하니까 그냥 시험을 봐가지고 채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공부 잘했으니까요. 뭐 1, 2등 학교 다닐 때 1, 2등 했으니까 자기가 나라를 운영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정치인들 많이 잡아놓는 게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권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공부 잘하는 사람 어디 가는 거 봤더니 사법부, 검찰, 전부 이제 사법고시 뭐 지금 로스쿨을 받겠지만 그런 사람들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의사들 우리 의대생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건 뭐 굉장히 논쟁적인 건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특혜를 받기 때문에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면 어렸을 때부터 칭찬만 받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공직을 맡게 되면 자신들이 똑똑해가지고 권력을 당연시하고 자신들이 나라를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제 아는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법관들이 등산을 간답니다. 맞는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산에 올라갈 때 성적 순회에 의해서 주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대학교 다닐 때 성적,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의 성적,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법관도 들어가면 변호사 때 성적이 많이 작용이 된대요. 그런 사람이 엘리트를 먼저 이제 승진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성적이 이렇게 쭉 이렇게 다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 갈 때도 좀 이제 승진이 잘 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앞장서고 초등학교 때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참 듣는데 아니 초딩도 아니고 좀 복잡하게 된 사람들이 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조금 특권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안 가지고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공부 좀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한국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너무 오를 받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뭐 좋은 사례.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별로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도가 좀 다른 건지 아니면 또 제도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건지. 저는 선발 기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제가 볼 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는 대학교 들어갈 때 인류대학, 이류대학 쫙 등수가 다 정해져 인생의 등수가 정해져요. 그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성공회대학교 교수를 했는데 성공회대학교가 서울에서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대학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반에서 한 5등에서 10등 정도 가는 애들이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아니에요. 근데 1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자기는 좋은 대학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인생이 짝짝한데 대학교 때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갔다고 그때부터 기가 죽고 그 기가 일생 동안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공부 좀 못했다고 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저기 하나 한국 사회는 일종의 학벌 신분 사회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좀 재개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대학교 때 경쟁이 그때 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대학교 때 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특권을 일생 동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열의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절망감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쳐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특히 학벌이 그걸 많이 주장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뭐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학벌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예. 마지막으로 언론개혁 쪽 얘기 좀 언론개혁 쪽 얘기 좀. 아니 그건 이제 앞으로 학교를 계속 할 거니까 다음에 질문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예, 없으면 안 받겠습니다. 언론개혁이라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독일에서 오신 분이 오십니다. 그 편에 프랑크푸르트 비행기 티켓을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독일에서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독일 사회를 굉장히 잘 알고 우리하고 대전에 친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한테 좋은 질문하시면 좋은 내용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치의 민주주의의 역사부터 또 정책위원장으로 계셨다는 이유로 정책 부분까지 쉼없이 귀한 말씀해 주신 정혜국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내를 할게요, 짧게. 공지된 팜플렛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총 5번 동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경제민주화 관련돼서 안진걸 소장이라고 민생경제연구소 요즘에 TBC인가 방송에서 암행어사 출두해서 안진걸 소장께서 나오셔가지고 경제민주화와 정치의 역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자본주의하고 정치하고 뗄 수가 없는데 그런 상호 역할관계나 이런 걸 설명해 주실 거고요. 안심스러운 건 여기에 법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거는
공부를 못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걱정입니다. 공부를 잘할까봐. 공부 잘한 놈들이 문제라서요. 그리고 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온전히 할 수 없으나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보완적인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현직 구의원도 계시고 전직 구의장도 계시고 운동권도 계시고 협치위원도 계시고 주민자치 추진단의 지원관도 계시고 가장 위대한 시민도 오셨어요.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공유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합니다. 거기에 꼭 들어가세요. 가셔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이 대의제를 더 낫게 만드는 길이다. 그리고 협치위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응모하셔서 꼭 오세요. 뽑혀야죠. 예, 그걸 뽑혀야지. 그렇죠. 국회의원도 선발하고 나오라고 뭐예요? 예, 뽑혀야지. 뽑혀. 저기 참석하는데 뽑혀야지. 알았어요. 내가 뽑아주는 거 아닌데 그대가 뽑히세요. 아니 추첨도 이게 뽑는 거고 콘테스트 나가면 주식도 팔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그래요. 그거는.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지역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열심히 활동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오늘 이 학교를 연 데가 어디냐? 노원시민정치연대야.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원시민대학교 실무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 안 하실 거면 또는 열심히 일 안 하실 거면 이런 데 후원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들을 하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